한국은 끝까지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태어나 평생을 세계 각국의 경제 데이터와 정치 구조를 분석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부가 제게 자문을 구했고 저는 그들에게 냉정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대부분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할지, 어떤 산업이 무너질지, 어느 시점에 위기가 올지. 저는 숫자와 역사로 그것들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제가 끝내 틀렸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봤을 때 이 나라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확신이라는 말조차 부족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결론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었습니다. 영토는 좁았습니다. 주변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보다도 낮았습니다. 제가 본 자료들은 참혹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먹을 것이 없어 원조 물자에 의존하는 사람들,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게 거의 없는 경제 구조.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농업 중심 경제로 남아야 한다. 제조업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다. 중화학공업은 더더욱 무모하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서구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가진 것부터 키우라고.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 거라고. 저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한 나라들은 대부분 중간 소득 함정에 갇혔거나 아예 그 단계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자원도 없이 기술도 없이 자본도 없이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은 경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섬유, 신발, 가발. 단순한 제품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걸 미친 듯이 만들어냈습니다.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오래 못 간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중화공업을 선언했습니다. 철강, 조선, 화학.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본도 부족한 나라가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산업에 뛰어든다? 그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중화공업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너무 길고 기술 격차를 메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 계획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다. 제 예측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수치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저는 한국의 포항에 갔습니다. 제철소 건설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서 실패의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외국에서 배운 걸 즉시 현장에 적용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현장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든 길을 가십니까? 외국 기술을 사오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가?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저는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일본이 이미 세계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국들도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조선 경험도 없는 한국이? 저는 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진출은 무모하다.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최소 10년 이상이다. 시장 진입 시기를 놓쳤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틀렸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저는 울산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빠른 속도로. 저는 그곳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웠지만 우리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바꾸고 다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패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그저 다음 시도의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자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 의존도를 줄이려 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사와야 하는데 한국은 직접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외국 투자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국은 자체 자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효율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저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석유 파동을 2번이나 겪은 후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체 기술로.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고난도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선진국들도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그걸 스스로 하겠다고. 저는 관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초기엔 외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입한 기술을 분해하고 이해하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외국 기술을 계속 사오면 됩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저는 한국이 자체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리수다.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나라는 계속해서 제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만든 기술이 미국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것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만을 진짜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힘든 길을 택했는지, 왜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는지, 왜 더디더라도 스스로 하려고 했는지. 1980년대 후반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반도체는 당시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한국이 그곳에 뛰어든다. 저는 이번에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투자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저는 40년 가까이 국가의 흥망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실패를 예측했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계속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법론이 틀렸나 싶어 다시 공부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이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뭔지.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자원, 자본, 기술, 시장 규모. 하지만 그들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IMF가 개입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저는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다. 저는 평생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모든 이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가? 왜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한국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보호받아서 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버려질수록 더 강해진 나라라는 것을. 외부의 압박이 올 때마다 그들은 무너지는 대신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40년의 연구 생애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완전히. 저는 이 나라가 자원이 없어서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원이 없는 걸 인간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뒤처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술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자본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본을 스스로 모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린 것이 다행입니다. 만약 제 예측이 맞았다면 세계는 하나의 가능성을 잃었을 테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한국이 강했던 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나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존할 게 없었기에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쉬운 길이 없었기에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진짜 강해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에너지 독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연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게는. 그런데 한국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갔습니다. 외부 기술에 의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쉽고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언젠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존은 언젠가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길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한국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향한.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착각한 부분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원자력 기술 자립을 시도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다시 외국 기술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1995년 한국은 한국형 표준 원전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외국 기술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거야. 이번 한 번은 우연이었을 거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제가 40년간 쌓아온 방법론이 한나라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다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 타이밍이 좋았다.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었다. 적절한 기술 이전이 있었다. 저는 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 특수가스,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분야였습니다.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어쩔 수 없겠구나.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아니면 일본과 타협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라고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소재들은 일본이 30년, 40년간 축적한 기술이다.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도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했습니다.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최고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소재는 5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그들의 방식이구나. 막히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뚫고 가는 방식. 외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부 역량을 키우는 방식.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독립적인 길을 가는 방식.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거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때로는 침략받고 때로는 지배당하면서 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한국사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불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200년 후 그들은 다시 강성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들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DNA를 가지고 있구나.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간 단련된 생존 본능이구나. 그제야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자립은 그들에게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의존하면 언젠가 버려진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그게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2005년 저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한국 자동차는 품질 문제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차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저가 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프리미엄 시장 진출은 어려울 것이다. 제 분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건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저가차로 시작해서 40년 넘게 걸려서야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다시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10년 만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네시스, 럭셔리 세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벤츠, BMW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럭셔리로 받아들일 일이 없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품질로 증명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증명했습니다.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걸 오히려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는구나. 2010년대 중반 저는 한국의 조선업 위기를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보다 20에서 30% 싼 가격의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조선업의 종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중국에게 시장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막대했습니다. 경제 논리상 한국이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다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값싼 배를 만드는 경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대신 어려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LNG선,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 기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용접 기술, 단열 기술, 안전 기술.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2만 TEU급 이상의 거대한 배. 설계와 건조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공장. 조선 기술과 플랜트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분야였습니다. 저는 그 전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구나. 경쟁하지 말고 차원을 바꾸는구나. 더 어려운 길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중국을 다시 추월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통계 자료를 받아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조 섞인 감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절대 쉬운 길로 가지 않는구나. 같은 시기 저는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 사례를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한국 입국 금지, 한국 제품에 대한 대대적 불매운동,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재, 한국 드라마와 음악 방송 금지, 롯데 같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장 폐쇄. 저는 그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숫자들이 심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관광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액은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6개월 이내에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제 예측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제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의 경제 압박 앞에서 중소국가가 버틴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틀렸습니다. 한국은 버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실이 컸습니다. 관광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자 동남아와 중동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중국 수출이 감소하자 유럽과 미국, 인도 수출을 늘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다른 시장에서 메웠습니다. 동시에 내수 시장을 키웠습니다.
소비를 진작시켰습니다. 국내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구나. 경제적 손실보다 자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몇 년이 지났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걸 중국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 구조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 다변화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압박을 받으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구나. 위기는 이들에게 약점이 아니라 진화의 계기구나. 2019년 7월 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세 가지 소재였습니다. 일본은 이 세 가지 소재의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 일본 소재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정말 심각하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IT 산업, 자동차 산업, 모든 첨단 산업이 반도체에 의존했습니다. 그 반도체 생산이 멈추면 한국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3개월 이내에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결국 일본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한국이 양보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단기적 자존심보다 장기적 경제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다시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조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기업들도 천문학적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삼성, SK, LG 모두가 소재 국산화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하다. 일본이 40년, 50년간 축적한 기술이다. 12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기술 장벽이 너무 높다. 제 판단은 객관적으로 옳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순도 99.999999999% 수준의 화학물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수점 아래 9번째 자리까지 관리해야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따라잡는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틀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성공,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개발 완료, 고순도 불화수소도 품질 향상에 성공했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어 한국은 대부분의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대체 어떻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본 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연구소에서, 대학 실험실에서, 기업 연구센터에서 소규모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완전한 국산화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대체 공급선 확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 연구는 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원리는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축적된 연구가 폭발했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기업들이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실험실에서 살았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는 그 과정을 상세히 추적하면서 전율했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구나. 표면적으로는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립을 준비하는구나.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구나. 저는 그때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평상시엔 조용히 준비한다. 표면적으로는 협력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립 기술을 축적한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 축적된 역량을 폭발시킨다. 전 국가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그리고 돌파한다. 저는 이 전략을 조용한 준비, 폭발적 대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 동부에 있었습니다. 뉴욕이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병원이 넘쳐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밤새 울렸습니다. 시체를 냉동 트럭에 실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모두 의료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저는 한국 소식도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봉쇄할 수밖에 없을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중국은 우한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미국도 주요 도시들을 봉쇄했습니다. 경제를 멈추고 사람들을 집에 가뒀습니다. 그게 유일한 해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닫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했습니다. 검사했습니다. 추적했습니다. 격리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만들었습니다.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을 검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접촉자를 찾아냈습니다. 신속하게 격리했습니다. 마스크를 공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약국에서 공정하게 배분했습니다. 사재기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TV와 뉴스로 지켜봤습니다. 미국에서 혼란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질서정연한 대응을 봤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확진자를 통제했습니다. 사망자를 최소화했습니다. 인구 대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대응 시스템 자체가 다르구나. 서구식 방식을 무조건 따라 하지 않는구나.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 방식을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정비했습니다.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량 검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버리지 않는구나. 실패에서 배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다음번에는 성공하는구나. 같은 시기 저는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 모델이 되는 걸 봤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진단 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2020년 한국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같은 해 저는 한국의 백신 개발 소식도 들었습니다. mRNA 백신 기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두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가 먼저 개발했습니다.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도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다시 자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외국 백신을 사오면 되는데 왜 또 직접 만들려고 하는가?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을 대비하기 위해서,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다음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논리가 옳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제 연구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언제 실패할지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틀릴 게 분명했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가? 무엇이 이들을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가? 왜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국방 산업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무기 자체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전투기, 전차, 잠수함, 구축함, 미사일, 로켓.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계속 사오면 되는데 왜 굳이 직접 만들려고 하는가?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성능도 신뢰도도 높았습니다. 개발 비용과 시간, 실패 리스크를 생각하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했습니다. 무기를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개발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 KF-21 보람의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 KSS-3 잠수함,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자체 설계,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최첨단 구축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사일 기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공미사일 모두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모든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혼자 남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했는데 미국의 보호는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보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지킬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국방 자립을 추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총, 기관총, 그 다음 포와 장갑차, 그 다음 전차와 전투기. 그렇게 40년, 50년에 걸쳐 축적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자립 추구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구나. 한번 버려진 경험이 있는 나라는 절대 다시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2021년 10월 저는 한국이 우주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였습니다. 1.5톤급 위성을 700km 상공 궤도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국제 정치 분석가로서 처음으로 한 나라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기술은 국가의 전략적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우주에 독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수집 위성을 스스로 띄울 수 있습니다. 통신 위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GPS 없이도 독자적 항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켓 기술은 미사일 기술과 직결됩니다. 한국은 이제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아니, 막아야 하는 건가? 저는 한국의 70년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순으로 나열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세계 최빈국. 1960년대 경공업 시작, 절대 빈곤 탈출. 1970년대 중화공업 건설, 산업화 기반 구축. 1980년대 반도체 진출, 민주화 성취. 1990년대 IMF 위기 극복, 구조조정 완료. 2000년대 IT 강국 도약, 문화 콘텐츠 성장. 2010년대 소재 부품 자립, 4차 산업 진입. 2020년대 K-방역 성공, 우주 진출. 저는 이 연표를 보면서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0년마다 한 단계씩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후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와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발판 삼아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생존 DNA. 첫 번째, 속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년이면 다른 나라의 30년을 달렸습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과감하게 갔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빨리 배우고 빨리 수정하고 다시 빨리 달렸습니다. 두 번째, 결속. 위기가 오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나라 빚을 갚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방역.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켰습니다. 서로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국민들이 기업을 응원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면 개인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이건 강요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화.
한국은 같은 방식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더 나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실패, 2020년 코로나 성공,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조기 극복, 2000년대 일본 소재 의존, 2019년 신속한 국산화. 매번 진화했습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한국의 핵심 DNA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육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백 년간의 생존 투쟁 속에서 단련된 본능이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마침내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75세였습니다. 충분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예측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적 기록 성격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가 대한민국 연구 40년의 결산. 저는 보고서 서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1962년부터 2023년까지 61년간 국제 정치 경제를 연구했다. 그중 40년을 대한민국을 추적하는 데 보냈다. 60개국 이상을 분석했지만 대한민국만큼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 나라는 없었다. 이 나라는 실패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성공했다. 이 나라는 무너질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 그런데 살아남았다. 이 나라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독립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틀리게 예측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 실패를, 제 오만을, 제 무지를.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내가 틀린 이유는 이제 명확하다. 나는 조건만 봤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현재의 역량만 계산했다. 하지만 이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나는 합리적 선택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생존을 추구했다. 나는 10년을 예측했다. 하지만 이들은 100년을 준비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여러 번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분석 보고서를 썼던 1960년대 초. 그때 저는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안 된다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하지만 지금 2023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습니다.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IT.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독자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저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보고서 중반부에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왜 제 예측이 틀렸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서구의 경제학 이론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합리적 선택 이론, 비교 우위 이론, 자원 기반 이론. 이 모든 이론들이 한국 앞에서는 설명력을 잃는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의 집단 기억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침략당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지배당한 기억이 있다. 그들은 버려진 상처가 있다. 그들은 배신당한 아픔이 있다. 그들은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절박함을 안다. 그 모든 경험과 기억과 상처와 아픔이 그들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들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신중하게 썼습니다.
한국은 보호받아서 강해진 나라가 아니다. 버려질수록 압박받을수록 위기를 겪을수록 더 강해진 나라다. 이것이 내가 40년 연구 끝에 내린 유일하게 확실한 결론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40년간 틀렸던 그 나라를,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의 현장을. 2023년 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는 곳이었습니다. 1960년대 사진 속 누더기 같던 김포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양옆으로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960년대 사진 속 폐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서울을 걸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 빌딩 숲, 명동의 활기찬 거리,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모든 것이 제 예측과 달랐습니다. 저는 포항 제철소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40년 전 1970년대에 봤던 그 건설 현장.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 제철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스코, 세계 5위권의 철강 기업. 최첨단 기술로 고품질 철강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판교의 IT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한국이 세계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분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젊은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명찰에는 김이라는 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만드셨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걸 이어가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성공인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취인지. 단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기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닌 한 사람의 고백으로. 제가 틀렸다는 기록. 한국이 옳았다는 증언. 그리고 왜 저는 계속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 그리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진솔한 분석. 후배 연구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평생 국가의 흥망을 연구했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몰락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시점을 맞췄습니다. 산업의 쇠퇴를 읽어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을 예견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분석을 신뢰했습니다. 정부들은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단 한 나라만큼은 끝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외 없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을 예측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를. 제 이론은 조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GDP, 자원, 자본, 기술, 시장 규모. 모든 걸 숫자로 환산했습니다. 계량화했습니다. 모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제 모델은 합리성을 전제로 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성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스스로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10년 후를 예측했습니다. 경제 지표로 10년 후의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00년 후를 준비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자립을 택했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제 모든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 땅은 어두웠습니다. 밤이면 불을 켤 전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평생 연구한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하는 노 분석가로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떠납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예측하려는 분석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예측을 거부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는 DNA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끝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남깁니다. 미래의 분석가들을 위해, 한국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 평생을 연구에 바친 사람으로서의 정직한 고백으로, 제가 틀렸다는 인정으로, 한국이 옳았다는 증언으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한 기록으로. 리처드 콜린스, 국제정치경제 분석가. 1962년부터 2023년까지 61년간의 연구생애. 그중 40년을 한국을 추적하는 데 보냈고, 40년 내내 틀렸던 사람. 2023년 12월 서울에서 마지막 증언을 마치며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